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데브옵스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데브옵스 신입 엔지니어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 분야가 궁금하신 분들도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신입 수준에서 면접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가이드거든요. 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답변이 왜 괜찮은지, 또 그 이면에 어떤 걸 더 생각해야 하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랄까 정답 맞히기가 아니고요. 왜 이게 중요하고 또 나의 성장 가능성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죠. 맞습니다. 기술적인 정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입 레벨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려 하는지,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한 태도,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캐싱을 통해 CI/CD 파이프라인 성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거 뭐 파이프라인 속도는 생산성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답변 가이드 보니까 의존성 캐싱, 빌드 아티팩트 캐싱, 테스트 결과 캐싱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짚어주네요. 네, GitHub 액션즈 예시까지 있던데요. 특히 그 npm 인스톨 시간을 5분에서 30초로 줄였다는 경험담. 이건 정말 확 와닿는데요. 네, 맞아요. 시간 단축 효과가 워낙 크니까 캐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캐싱이 단순히 속도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속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파이프라인 실행 시간이 줄면 개발자들 피드백 받는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빌드 서버 부하도 줄어서 비용도 절감되고요. 더 중요한 건 개발 경험, 흔히 DX라고 하죠. 이게 좋아져서 팀 전체의 사기나 생산성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 단순히 기술적인 최적화가 아니라 팀 문화, 비용 효율성까지 연결되는군요. 와. 네. 답변 가이드에서 캐시 키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캐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바로 그 지점. 그게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인데요. 네. 캐시 키를 잘못 설계하면 예를 들어 너무 자주 바뀌는 파일까지 키에 포함시키면 캐시가 거의 안 맞아요. 히트율이 떨어져서 효과가 별로 없거나 아, 반대로 꼭 필요한 변경 사항이 반영 안 돼서 예전 의존성을 그대로 쓰는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이드에서 의존성 파일의 해시값을 쓰는 예시를 든 건데요. 그게 내용이 바뀔 때만 캐시를 무효화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네네. 캐시 용량 관리나 만료 정책도 다량이 중요하고요. 무한정 캐시를 저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와, 캐싱이 생각보다 되게 섬세한 작업이네요. 그렇죠. 답변 마지막에 보니까 분산 캐시나 캐시 워밍 같은 걸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언급한 점도 인상 깊었어요. 네, 좋습니다. 현재 아는 것 플러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싱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깊이 있는 고민과 학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파이프라인 실행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원인을 찾고 디버깅할 건가요? 아, 이거야말로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숙명 같은 질문 아닌가요? 허허, 그렇죠. 문제가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뭔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원인을 좁혀나가는 능력, 이게 중요하죠. 답변에서는 로그 분석, 환경 변수 확인, 로컬 재현, 단계별 테스트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로그 분석이 첫 단계인 건 당연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에러 메시지만 딱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에러 나기 전후 로그, 타임스탬프, 관련 환경 설정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하, 답변해 보니까 더커 이미지 태그 오타 같은 개인적인 실수 경험담이 들어간 것도 좀 재밌었어요. 솔직해서 좋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로컬에서 재현해보는 단계도 언급되는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 문제를 로컬에서 똑같이 재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특히 신입 수준에서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을 로컬에 만드는 건 불가능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완벽한 재현 그 자체보다는 문제의 범위를 좁히는 것에 있어요. 문제 범위를 좁힌다. 네,
예를 들어서 특정 라이브러리 버전 문제라든가 코드상의 어떤 논리 오류 같은 거라면 로컬에서도 충분히 재현하고 디버깅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론 클라우드 환경 자체의 문제, 네트워크나 권한 문제 이런 게 의심되면 로컬 재현보다는 그 환경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모으는 게 맞겠죠. 상세 로깅을 추가한다든지 관련 매트릭을 확인한다든지.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디버깅 전략을 선택하는 유연성입니다. 그렇군요. 로컬 재현이 만능은 아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답변자가 보니까 구조화된 로깅 시스템, 예를 들면 ELK 스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일래스틱서치, 로그스탯이, 키바나. 네, 그런 거나 그라파나 같은 모니터링 도구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고 싶다고 말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솔직함과 학습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네. 신입한테 모든 경험을 다 기대하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뭘 모르고 앞으로 뭘 더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하. 이런 체계적인 로깅이나 모니터링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문제 해결 속도를 정말 비약적으로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에게는 꼭 필요한 역량으로 여겨지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젠킨스 좀 써보셨다면 들어봤을 법한데요. 돕 DSL이나 Configuration as Code, JCAC 플러그인에 대해 아나요? 젠킨스 설정을 코드로 관리하는 거, 이른바 Configuration as Code 개념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답변에서는 job DSL하고 JCAC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네요. 네, JCAC 야물 예시랑 함께 장점들을 나열하는데요. 버전 관리, 일관성, 재현성. 와, 들어보면 장점이 정말 많아 보여요. 그럼요. 수동으로 UI 클릭하면서 설정하는 방식은 실수가 생기기 쉽고 또 변경 이력 추적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특히 젠킨스 인스턴스가 여러 개거나 재복구 상황을 생각하면 코드로 관리하는 것의 이점은 훨씬 커집니다. JKC는 젠킨스 전체 설정을 야물 파일로 관리하게 해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수로 버전 관리하고 코드 리뷰하고 자동화된 배포까지 가능하죠. job DSL은 주로 job 생성 자동화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요. 답변에서는 간단한 JKC 예시를 보여주면서 직접 해봤다고 어필하는데 이게 신입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경험으로 보일까요? 개인 프로젝트 수준에서라도 직접 JKC를 설정하고 적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개념만 아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건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도구들이 실제 팀 환경, 특히 좀 큰 조직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해하면 더 좋다는 거죠. 아, 팀 환경에서의 어려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 팀이 같이 쓰는 젠킨스에서 JKC 설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혹시 설정이 충돌하지 않게 할 건지 이런 거버넌스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혼자 쓸 때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군요. 그렇죠. 답변자가 시드 조업 패턴이나 파이프라인 라이브러리와의 연동 같은 좀 더 고급 주제를 배우고 싶다고 언급한 것도 그럼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도구 사용법을 아는 걸 넘어서 그게 실제 운용 환경에서 다른 기술들이랑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이는지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Configuration as Code는 단순히 젠킨 설정 관리를 넘어서 인프라 관리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Infrastructure as Code 철학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마침 네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 IAC의 대표 주자 테라폼에 대한 거네요. 테라폼을 CI/CD 파이프라인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네, 테라폼 CI/CD 통합. 이건 현대적인 인프라 운영의 핵심이죠. 그렇죠. 답변은 코드 검증, 밸리데이트, FMT, TF 린트 같은 도구 쓰는 거, 그리고 플랜 단계에서 변경사항 미리 보고 어플라이 단계에서 실제 적용, 이런 순서로 설명하고 스테이트 파일 원격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네요. 네, 맞아요. 수동으로 인프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모든 변경사항을 코드로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주죠. GitHub 액션스 예시랑 개인 프로젝트 경험까지 언급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플랜하고 어플라이 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통합할 거냐 하는 점이에요. 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요? 네. 답변에서 언급된 것처럼 TF 린트 같은 정적 분석 도구를 써서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찾아낸다거나 플랜 결과를 리뷰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
이런 게 좋은 예시죠. 스테이트 파일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그냥 로컬에 두면 안 되나요? 아, 스테이트 파일. 이게 테라폼이 관리하는 실제 인프라 상태를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파일이거든요. 네. 만약 이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버전의 스테이트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면 인프라 상태가 완전히 꼬여버려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헉! 그래서 보통 S3 같은 안전한 원격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또 락킹 기능을 써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작업하지 못하게 막는 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아하. 답변자가 S3 백엔드 사용 경험을 언급했다는 건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좋은 포인트죠. 보안 쪽도 중요하겠네요. 테라폼 코드나 스테이트 파일에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크릿 관리, 예를 들어 API 키나 비밀번호 같은 거요. 그리고 스테이트 파일 접근 권한 제어, 또 플랜 결과에 혹시 민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지 주의하는 거, 다 필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답변자가 아틀란티스 같은 테라폼 협업 도구나 폴리시에스 코드, 예를 들어 OPA 같은 걸로 인프라 변경 정책을 코드로 정의하고 강제하는 것, 이런 고급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한 것은 단순히 테라폼 실행을 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네. 기톱스 방식으로 인프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좋아 보이고요. 네, 아주 좋은 방향이죠. 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와, 근데 이건 시나리오가 정말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요. 어떤 건가요? 블루그린 배포 시 9버전에서만 발생하는 메모리 누수를 어떻게 배포 과정에서 잡을 건가요? 심지어 캐내리 배포도 금지래요. 와. 허허, 네, 아주 어려운 문제다. 블루그린 배포는 트래픽을 한 번에 확 바꾸는 방식인데 캐나리 테스트처럼 일부 사용자한테만 먼저 노출시켜서 문제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고 9버전 블루의 문제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메모리 누수라는 게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시간이 지나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배포 파이프라인 상에서 이걸 100% 잡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또 캐나리 배포까지 금지라고 하니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그렇죠. 이 질문의 의도는 아마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보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그 생각하는 과정을 보라는 걸 겁니다. 아하, 사고 과정이 중요하군요. 답변자는 일단 문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몇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네, 배포 전에 9버전 블루에 대한 메모리 프로파일링 자동화, 그리고 스모크 테스트를 좀 확장해서 그린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메모리 사용량 추이를 집중적으로 본다. 이런 거요. 네, 합리적인 시도들이죠. 그리고 프로메티우스 그래파나 같은 모니터링 도구랑 고의 피프로프나 자바의 제이스택 같은 언어별 프로파일링 도구를 활용하고 인계값을 넘으면 자동으로 롤백하는 설정까지. 이론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제시된 접근법들은 다 합리적입니다. 특히 메모리 누수 문제의 특징, 그러니까 바로 안 나타나고 부하에 따라 다르고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모니터링 도구 쓰겠다 이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어떤 단계적인 검증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배포 파이프라인 자체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더 깊숙이 내장할 수 있을까? 아, 파이프라인 자체에 내장한다. 네. 답변자가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실무 경험은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APM 도구, 뉴렐리액이나 데이터독 같은 거, 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리소스 모니터링 연동, 자동 롤백 전략 이런 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한 점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나 방법론을 더 배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경험 많은 동료나 SRE 팀, 시스템 안정성 책임지는 팀이죠. 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협업의 중요성. 네, 기술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와, 오늘 5가지 질문이랑 답변을 통해서 데브옵스 신입 면접에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자동화 능력, 코드를 통한 인프라와 설정 관리,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 안정적인 배포 전략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와 솔직함까지.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면접이라는 게 단순히 아는 걸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 해결 방식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답변 말고 당신의 협업 능력이나 소통 방식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협업 능력이나 소통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마지막 질문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동료나 선배한테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 나갈 건지 그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기술 역량만큼이나 이런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만의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